조선 후기 강릉 땅에 최시성을 가진 진사가 있었다. 그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항상 곡식이 넉넉하여 곳간에 벽이 드러나는 일이 없고 자손 또한 많아 집이 붐비지 않는 날이 없으니 못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곤 하였다. 또한 갈 곳 없는 생원들을 거두어 자신의 초당에 머물게 하여 베푸는 것에도 인색하지 않으니 고을 사람들 중 그를 우러러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저분이 저리 복이 많은 것은 살면서 쌓은 덕이 많기 때문일 것이야. 그런데 어느 날 최진사가 아들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장남의 양 눈썹 사이에 본 적 없는 붉은 점이 보였다. 못 보던 점이 생겼구나. 어쩌다 그리 된 것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일이 되어 있지 뭡니까? 점의 모양이 잠옷 기이한 구석이 있었으나 최진사는 이를 작은 부스럼으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점은 한참이 지나도록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더니 점점 부풀어 올라 이윽고 앵두만한 크기에까지 이르렀다. 그제서야 그것이 예사병이 아님을 직감한 최진사는 의원을 불러 아들의 증세를 보게 하였다. 하지만 의원도 이를 보고 당황해야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약을 써도 듣지를 않고 침을 찔러도 고름이 터지지 않으니 일찍이 이런 종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마당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최진사가 놀라 대청에 나가보니 그의 아들이 얼굴에 난 종기를 부여잡고 고통에 겨워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그때 아들의 손틈새로 피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종기가 터진 것이었다. 피는 멈출 생각을 않고 흘러내렸고 이내 아들의 온몸에 흘러 발끝까지 적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끔찍한 광경에 최진사 댁 사람들은 황급히 달려나가 장남을 부축하였다. 그런데 그때 종기에서 한 차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아들이 바닥에 고꾸라져 버렸다. 급히 그를 일으켜 보았으나 그의 숨은 이미 멎은 뒤였다. 최진사 부부는 몹시 슬퍼하며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런데 함께 통곡하는 둘째 아들의 얼굴이 어딘가 이상하였다. 그의 미간에 장남의 것과 같은 붉은 점이 생겨 있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최진사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아들의 점을 없앨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남 때와 마찬가지로 갖은 수를 써보아도 종기는 점점 커져만 갈 뿐이었다. 그러던 중 최진사의 부인이 권했다. 이는 필시 자연히 일어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에 최진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에 따르기로 하고 용하다는 무당을 수소문하여 불러오도록 했다. 이튿날 무당이 최진사 댁을 찾았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대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에 최진사가 의아하여 나가보니 무당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당은 그렇게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치더니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이후에도 용하다는 무녀와 박수들을 두루 불러보았으나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의원도 무당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니 이 무슨 괴이한 일이란 말인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구르는 사이 둘째 아들의 미간에 난 종기는 어느새 앵두만한 크기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저절로 터져버렸다. 둘째 아들은 장남 때와 마찬가지로 터진 종기 사이로 한참 동안이나 피를 쏟아내고는
그대로 쓰러져 죽어버렸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차남이 죽으니 이번에는 막내 아들의 미간에도 같은 점이 생긴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막내 아들은 겁에 질려 살고자 안간힘을 썼으나 역시나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고 끝내 종기가 터져 형들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짧은 시간에 세 아들을 모두 잃은 최진사 부부는 충격에 빠져 실성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재앙은 그들이 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고 또다시 찾아왔다. 자손 중 유일하게 남은 손자의 이마에도 점이 생겨난 것이었다. 너만은 안 된다. 너만은. 그 시기 최진사의 초당에는 김시성을 가진 생원이 머물고 있었다. 하루는 최진사 댁 종이 그 앞을 지나다 창문 너머로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지금 최진사께서 자식을 모두 잃고 마지막 남은 손자마저 잃게 생겼다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받은 은혜가 작지 않은데 어찌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당신이라면 능히 그분을 도울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때 김생원이 종의 기척을 알아차렸는지 황급히 부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만. 더는 말하지 마시오. 종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그 길로 최진사에게 달려가 들은 것을 아뢰었다. 이에 최진사는 곧장 김생원에게로 가 청했다. 자네가 기이한 재주가 있다 들었네. 방법을 알고 있다면 내 하나 남은 손자를 살려주시게. 하지만 김생원은 짐짓 모르는 채 하며 거절하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낱 생원인 제가 의원과 무당도 하지 못한 것을 어찌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최진사가 눈물을 보이며 애처롭게 빌었다. 내 한 번도 자네를 박하게 대한 적이 없었는데 내 어려움을 어찌 이리 모른 척할 수 있는가? 내 어린 손자의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도움을 주게. 최진사가 그리 애걸하니 김생원도 더는 거절하지 못하겠는지 깊이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지금 즉시 뜰을 청소하고 대청에 향로와 의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상황이 급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에 최진사는 혹여나 그의 마음이 바뀔까 싶어 급히 하인들을 불러 그가 잃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였다. 잠시 후 김생원은 의관을 갖추고 집안에 들어오더니 대청에 올라 향을 피우고는 품 안에서 부적 하나를 꺼내 태웠다. 그러자 이내 장수 모습을 한 귀신 하나가 나타나 그의 앞에 엎드렸다. 부르셨습니까, 나으리? 이에 최진사 부부는 기절초풍하며 몹시 놀라 마지 않았다. 김생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평소 들은 적 없는 엄한 투로 장수신에게 명했다. 이 집 땅을 다스리는 토신을 잡아오너라. 그러자 장수신이 김생원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허공에 몸을 솟구쳐 사라지더니 오래지 않아 웬 노인 모습을 한 또 다른 귀신 하나를 붙잡아 나타났다. 김생원이 노인을 엄히 꾸짖었다. 넌 이곳의 토신인데도 어찌 귀신이 멋대로 구는 걸 그대로 두었느냐? 그러자 토신이 두려움에 떨며 답했다. 이번 일은 깊은 원한으로 생긴 일이라 소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에 김생원이 명했다. 놈이 있는 곳을 아뢰어라. 그러자 토신이 뜰 너머의 곳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진사가 문득 부인의 얼굴을 보니 무언가 몹시 불안한 듯 온몸을 떨고 있었다. 최진사는 부인마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레 그녀에게 물었다. 부인, 왜 그러시오? 하지만 부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김생원은 토신이 가리킨 곳간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그곳에 나무 문을 열어젖혔다.
그러자 그 안에 가득 쌓인 가만히 더미 사이로 웬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를 걷어내라. 이에 명을 받은 장수신과 토신이 곳간에 들어가 가만히를 헤집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만히를 걷을 때마다 코를 찌르는 듯한 지독한 악취가 풍겨나왔다. 이게 무슨 냄새란 말인가? 이윽고 가만히를 모두 꺼내어 제일 안쪽 벽이 드러나니 그곳에 형체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벽을 보고 선 채 죽어있는 여인의 시체였다. 그런데 그 모양이 기이하였다. 시체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는데 오직 머리만 벽에 박힌 듯 붙어있는 것이었다. 이에 김생원이 조심스레 시체에 다가가 벽에서 그 머리를 떼어보니 여인의 두 눈썹 사이에는 커다란 송곳이 박혀 있었다. 여인의 얼굴을 본 최진사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하였다. 그녀는 10여 년 전 영문 없이 종적을 감춘 그의 집 여종이었다. 여종의 몸에는 못이 박힌 미간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가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하였다.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그런데 그때 시체가 돌연 시뻘건 눈을 부릅뜨며 크게 울부짖었다. 내 놈은 누구길래 나를 방해하는 것이냐? 내가 이렇고도 무설성 싶으냐? 그러고는 녹그릇이 깨지는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내지르며 김생원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김생원이 손짓하니 장수신이 귀신의 발을 창으로 꿰뚫었다. 귀신은 힘없이 그 자리에 쓰러졌고 김생원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엄히 꾸짖었다. 최진사 때 가문 사람들을 죽인 것은 모두 내 소행이렸다. 무슨 영문으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는 것이냐? 그러자 여종은 김생원을 제압할 수 없음을 느꼈는지 원통한 듯 서럽게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본래 이곳의 여종으로 하루는 주인 어른이 희롱삼아 내 손을 잡았는데 주인만이니 이를 보고 나를 이곳 곳간으로 불렀소. 그러고는 미리 송곳을 박아둔 벽에 내 머리를 밀어 죽이고 가만히 사이에 시체를 숨겨 아무도 내 죽음을 알지 못하게 하였소. 그렇게 원통한 죽음을 당한 지 10년. 마침내 이 집안의 운이 쇠하기 시작하니 때맞춰 서름을 풀고자 한 것인데 어찌 남의 원한에 참견하는 것이오. 이에 김생이 크게 노하여 외쳤다. 이런 요망한 것을 봤나? 어찌 생전의 일을 잊지 못하고 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냐? 그러고는 토신과 장수신을 불러 명했다. 이놈을 산 깊은 곳에 큰 바위로 눌러놓고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토신과 장수신은 여종 귀신을 붙잡아 산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여종 귀신은 산속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거칠게 발버둥치며 소리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내 절대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귀신이 사라지자 최진사는 김생원에게 깊이 살해하였다. 참으로 고맙네. 내 이 보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런데 김생원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일단 놈을 가두어 놓았으나 원한이 풀리지 않았으니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는 깊이 탄식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놈은 50년 뒤 저곳에서 반드시 빠져나올 것입니다. 다시 빠져나오다니 그럼 그때는 어찌하면 되겠소? 그 이상은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최진사의 손자의 미간에 있던 점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최진사 부부는 여종의 시신을 거두어 후하게 장사를 치르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김생원의 말이 끝끝내 마음에 걸려 도무지 두려운 마음을 씻을 수 없었다. 이에 다음 날 장차 다가올 화를 피할 방도를 묻고자 김생원이 머무는 초당에 가보니 그는 이미 야반도주하여 초당을 떠난 지 오래였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뒤 최진사의 후손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붉은 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끝내 아무도 그 재앙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 다가올 화를 알고 있었음에도 여종의 원한을 멈출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귀신의 저주는 최씨 집안이 완전히 멸문한 후에야 멈추었고 이후 고을의 이 같은 병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